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염수 최초 방류를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제대로 희석되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오늘 31일부터는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가 유료로 바뀌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없어집니다. 지난해 문짝 폭발로 리콜이 이루어졌던 삼성전자 세탁기 기종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 측은 제품 내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미국 서남부의 유명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단 하루 만에 평소 1년치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의 영향인데 사막에 홍수 위험까지 제기되자 데스밸리 공원은 전면 폐쇄됐고 인근 주민과 여행객들은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제대로 희석되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2일 저녁 7시 반쯤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내서 바닷물 1,200톤을 혼합한 뒤 대형 수조로 옮겼습니다.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삼중 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24일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산물시장 상인들도 오염수 방류로 생존권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노량진 수산물시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에 수도권 상인들도 아예 손님 발길이 끊길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확 끊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 감소에 그칠 거라는 상인들도 있지만 이번 방류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돌이킬 수 없을 거란 우려 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게 걱정 정도가 아니고 폐업을 각오할 정도로 저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앉아있잖아요, 상인들 다. 판매가 있으니까 소비자. 다 상인뿐이에요.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과학자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해도 앞으로 밥상에 수산물 올리기 고민이 된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안하죠. 방류 전에 좀 안심하고 먹으려고 왔어요. 환경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핵종이 얼마 있고 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규정에 맞게 버린다는 것부터다 무슨 과학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을 넘어 안전하다고 대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하여 회복될 수 없는 환경오염과 어민을 비롯한 생산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방사성 폐기물 해양 방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일본이 24일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당장 목요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결정이 나오자 정부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의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오염수 방류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받는 연락체계와 함께 일본과 한국 간 이중 한 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와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 수소 농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는 일본이 IAEA와 협력해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국어로도 제공할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기술 권고사항 4가지 가운데 절반만 수용됐고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을 추가하는 제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500에서 1600km 떨어진 일본 공해 8개 지점도 조사합니다.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태평양 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변화가 잇따르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조하기로 유명한 미국 데스밸리에는 폭우가 내렸고 스위스 알프스는 빙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륙 지역에도 폭우를 몰고 오면서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역사상 최대 강수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데스밸리 관측 지점인 퍼리스 크릭의 강수량이 하루 동안 559m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스밸리 평균 연간 강수량은 569mm로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Climate change affects the overall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that definitely then impacts the strength and the impact of any particular weather event, whether like say be wind or rain, hurricanes, whatever it might be. 이처럼 사막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공원관리소는 데스밸리가 홍수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공의 높이를 뜻하는 빙점 고도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빙점 고도 기록은 지난해 7월 25일 기록된 5,184m였습니다. 이 기록 역시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를 27년 만에 깬 것이었습니다. 올해 기록은 작년보다도 115m나 고도가 올랐습니다. The freezing level, in the glaciers, the
disappearance of snow was dramatic last year, and unfortunately, with this latest heat wave, that trend is continuing. 빙점 고도의 상승은 스위스에 넓게 퍼져 있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의 빙하 역시 계속 녹아내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Hay humo ahí a la derecha. Fíjate, ¿ves? Vale. Johnny, vamos, recogemos la manguera. ¿Cogemos tendido? 곰 모양의 젤리를 후라이팬에 눕혀놓고 불로 달구면 열에 의해서 벌떡 일어날까요? 메추리알을 물티슈로 열심히 닦으면 표면이 흰 달걀처럼 하얗게 변할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기한 실험들, 오늘도 과톡이 직접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을 가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달구고 있는 화제의 실험 영상들. 하지만 이것 중에는 악랄한 가짜 영상도 존재하는데 동영상 속 실험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판명해 주겠어. 이러한 동영상 속 거짓을 판명하는 과학 실험계의 명판관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프로블럼 트루폴스였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판결을 시작하겠다. 첫 번째 영상 어디 한번 보자고. 프라이팬에 젤리를 올렸네. 열을 가했어. 그리곤 잠시 기다리자. 뭐야? 열을 가하자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곰 젤리. 과연 이 영상이 사실일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딱 벌떡 일어났단 말이야, 곰 젤리가. 근데 오징어에 불을 구워도 막 이렇게 움직이자. 그러니까 곰 젤리도 열을 가하면 일어날 수도 있겠. 바로 해보자고. 준비물은 곰 젤리와 프라이팬 그리고 가스버너. 자, 곰 젤리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게 그 곰 젤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곰 젤리가 맞아요. 맛있어. 아참, 이 실험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은 꼭 보호자 함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과 똑같이 곰 젤리를 이 후라이팬에 한 마리씩 떨어뜨려서 눕혀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하나씩 눕혔잖아. 그지? 곰 친구들을 아름답게 정렬해주고. 자, 곰 젤리를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만 켜기만 하면 되죠. 자, 우선 켜주고. 자, 얘네들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아까 뭐 이렇게 녹는 듯 하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단 말이야. 과연 곰 젤리는 일어날까? 열이 오르자 그대로 녹아내리는 곰 젤리. 형체도 없이 거의 액체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영상에서는 안 녹고 뻘떡 섰는데? 그렇다면 다시 시도해봅시다. 혹시 약불로 하면 되지 않을까? 헤헤이, 되긴 뭐가 돼. 그냥 녹잖아. 아니, 그럼 아까 그 영상은 어떻게 그게
설마 곰젤리를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열을 가해 모두 넘어지게 한 다음에 이 장면을 그대로 역재생한 건 아닐까? 그렇게 해보니 문제의 영상과 매우 흡사했는데 아니 이런 페이크를 누구야? 당장 내 젤리값 2,500원 내놔. 그럼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에휴, 아무튼 곰젤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영상은 가짜로 밝혀졌다. 자, 그럼 다음 판결을 시작하지. 영상 스타트. 뭐야? 메추리알이네? 왜? 이걸 물티슈로 닦아? 조금. 어머! 하얘졌어. 메추리알이 하얘졌어. 이거 뭐야? 뭐 다른 약품 바른 게 아니고 그냥 물티슈로 닦은 거라고? 그래서 메추리알과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메추리알을 보니까 저번에 그 달걀의 추억이 떠오르는군. 지난 재판 다시! 매운 마늘에 울고 달걀에 속 터졌던 그 실험. 왜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뭐 이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일단 영상처럼 문질러 보는데 되는 거 맞아? 뭐야, 이거 안 되는데? 계속 문질러 봐도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일단 좀 더 문대 볼게요. 그렇게 몇 분 동안 열심히 메추리알을 닦아보는데 지워지는데? 자세히 보니 한쪽 부분이 하얘졌다? 계속해서 열심히 닦아주니 호호! 완전 뽀얗게 변한 메추리알! 호호! 오, 보이시죠? 이 한쪽이 다 닦였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좀 조그만 달걀 같아 보이네. 근데 어떻게 무늬가 이렇게 쏙 지워지지? 그럼 달걀도 지워지나? 궁금하면 해봐야죠. 달걀을 가져와 똑같이 문질러 보는데 에그! 변화는 없고 팔만 아프다. 뭐야? 달걀은 안 되고 이거 메추리알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네? 이거 왜 그런 거지? 그 이유는 메추리알과 달걀의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메추리알의 갈색 반점은 어미의 난관에서 알이 만들어질 때 난각, 즉 껍질 위에 색소가 침착이 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색소는 바로 프로토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물과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물티슈에 쉽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추리알 무늬를 물티슈로 지우는 영상은 진실! 자, 그럼 다음 판결할 영상 보자고. 스타트! 뭐 이렇게 운동을 하네.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니까 5cm가 컸다고? 이거만 했는데도? 잠깐만, 근데 이 아저씨 거짓말할 것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땡기는 실험이구만. 당장 해봐야겠어. 자, 그럼 운동하기 전에 키를 재보도록 하겠다. 벽에 딱 붙어서. 신발 벗으셔야 돼. 응? 신발. 봤어? 아, 이 벗으면 큰일 난데. 봤어? 오씨. 오씨.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젠 정확한 키를 재볼 시간. 아주 정확하게 재는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보도록 하자. 여기서부터 잡고 있으면 되겠어. 아이야, 여기부터야? 아주 냉정한 착하구만. 자, 오, 벌써 1m를 넘어갔어요. 자, 보자. 난 분명 170인데 왜 168이 나오지? 자,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아까 이 영상대로 보면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서 팔은 앞뒤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10분간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옆에서 쉬워 보이지만 은근 전신을 움직이며 땀이 꽤 나는 운동. 반갑습니다. 어때요? 좀 키가 커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커져야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 땀 나는 거 안 보여? 그럼 바로 키 좀 재볼까요? 키를 재야 돼. 줄면 안 돼 지금. 자, 눌렀어. 과연 한 번의 운동만으로 키에 변화가 있을까? 좀 컸어. 딱 170으로 왔어. 정확히 168.3이었던 키가 170? 야, 이 체조 대박인데? 그럼 프로필 키를 당장 바꿔놔야겠네.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성장기도 아닌데 키가 어떻게 크는 거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구분 등과 거북목 등으로 줄어들었던 키가 이 운동의 체형 교정 효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운동 후가 진짜 내 키. 그러니까 키가 실제로 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실제 키를 되돌려줄 수 있는 운동이구만. 잠깐만, 그럼 이건 뭘로 판명해야 돼? 그래, 이건 세모. 자, 앞으로도 내가 판단해줄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길 바란다. 그럼 난 이만. 와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거북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거북이 하면 우리한테는 고전이나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좀 친근하게 알려진 동물인데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또 그 고전 작품에도 거북이 구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거북이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거북이는 지구상에 사는 파충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2억 3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생대 이후의 지층에서 지금의 거북류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거북이 이야기를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또 거북이 하면 장수의 상징으로 많이 불리잖아요. 거북이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거북이는 보통 100년 안팎으로 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애완용으로 키우는 소형종의 경우는 수명이 15년에서 25년 정도로 좀 짧은 경우도 있지만 육지 거북의 일부 종은 180년에서 20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고요. 또 이 바다 거북 중에서는 400년 이상 산 것으로 추정되는 거북이가 발견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400살이라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거북이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뭔가요? 이 거북이의 텔로미어가 장수의 비결인데요. 이 텔로미어는 모든 생물의 염색체 양쪽 끝부분에 있는 특수한 입자입니다. 네. 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모두 소진이 되고 이런 과정이 세포가 노화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경우는 보통 40번에서 6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없어지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거북이의 경우는 텔로미어가 복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닳아서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네. 또 이 거북이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북이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기생충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만큼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이 적은 겁니다. 네, 그 사람도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노화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거북이가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젊어지는 거겠죠? 네, 뭐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 사는 거북이 52종의 노화 속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의 75% 정도가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일부 종의 경우는 거꾸로 젊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이 전체의 80% 정도는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장수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북의 장수 비결을 알아봤고 이제는 생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북이가 육지 거북도 있고 또 물에 사는 바다 거북도 있잖아요. 네. 이 둘의 생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이 육지 거북의 경우는 한마디로 헤엄을 칠 수 없고 평생 땅 위에서 사는 거북입니다. 이 대다수 종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요. 네. 보통 미국 남부에서부터 이 아르헨티나까지 또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조한 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보통 풀이나 수분이 많은 선인장을 즐겨 먹고요. 또 이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바다 거북과는 좀 다르게 물갈퀴가 퇴화해서 발이 아주 단단하고 또 이 발톱이 날카롭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또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요. 깊게는 수미터까지도 모래를 파서 거기에 알을 낳고 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나갔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육지 거북이의 좀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다 거북 생태는 어떨까요? 바다 거북은 아무래도 헤엄을 치기 때문에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갖고 있고 몸의 형태도 유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등껍질이 육지 거북보다 얇기 때문에 육지 거북처럼 이 위협을 당했을 때 몸을 등껍질 안으로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물속 생활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만큼 이 바다 거북은 보통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고 산란기에만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거북이 하면 보통 아주 느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 거북이 물속에서 평균 유영 속도가 시속 2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를 낼 때는 무려 시속 32km까지도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자유형 기록과 비교를 해봤을 때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다 거북이 껍질 안으로 움츠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알을 낳을 때는 육지로 올라온다라고 했으니까 밖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네, 이 바다 거북은 물 속에 살지만 허파로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머리를 내서 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바다 거북의 입 뒤쪽 목구멍에는 또 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 입속으로 물이 들락날락 할 때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혈관은 흡수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흡수한 산소 때문에 바다 거북이 물 속에서도 오랫동안 아주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란기가 되면 바다 거북은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뒷발로 해변에 둥지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게 되는데 한 곳에서 보통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또 여러 달에 걸쳐서 다른 둥지에도 몇 군데 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바다 거북이 태어날 때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이 주변 모래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부화할 때 온도가 27.7도 이하면 이 수컷, 31도 이상으로 높으면 암컷이 되는데요. 새끼들이 약 2달에 걸쳐서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보통 수컷과 암컷이 섞여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바다 거북이 알을 낳을 때 무엇보다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거북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4년 동안 바다 거북알이 모두 암컷으로만 태어난 건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와 모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수컷 바다 거북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호주에서도 나타났는데 호주의 경우는 최근 부화한 바다 거북의 99%가 암컷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국제학술지에 나온 연구 내용을 보면 태평양 어린 바다 거북의 암컷이 수컷보다 최소 116배가 많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암컷 개체수 100마리당 수컷이 약 0.86마리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 네. 기온에 의해서 성별이 좌우되는 만큼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해양 오염도 바다 거북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버려진 그물에 걸려서 폐사한 바다 거북이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바다 거북이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국내 연구팀이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거북이 34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가운데 28마리에서 모두 1,200개가 넘는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제법 큰 덩어리도 있었지만 미세한 플라스틱까지 포함해서 118g 정도에 달했는데 그러니까 바다 거북 한 마리가 평균 38개 정도 그리고 3g 정도의 해양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런 플라스틱의 절반에 해당하는 51%는 네. 일회용품이었고요. 또 이 나머지인 49%가 어업 활동 중에 나온 쓰레기들이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버린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 거북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거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바다 거북이 코 속에 빨대가 끼어있던 네. 그 안타까운 사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플라스틱이 바다 거북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특별히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 바다 거북이 물에 떠 있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기도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걸 먹이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 오래 있다 보면 표면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바다 거북이에게는 좀 맛있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바다 거북에게 이 물고기나 새우같이 먹이의 냄새를 흘려보내주고 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이 냄새를 같이 흘려보내줬더니 이 거북이들이 쓰레기 냄새를 음식 냄새와 같이 이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코를 내밀어서 냄새를 맡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이후에 있는 건데요. 이 바다 거북의 식도 구조가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뱉어내거나 토해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 거북의 식도 안쪽에는 뾰족한 돌기들이 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식도로 한 번 넘어온 것을 뱉거나 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바다 거북이가 한 번 삼킨 플라스틱 쓰레기는 몸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장수의 비밀을 간직한 동물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바다 거북 종류 상당수가 멸종 위기라고 하니까 이 보호 노력이 좀 더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낮춰지면서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되고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됐던 입원 치료비도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종료되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체계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 검사비 일부는 지원되고 무료 PCR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도 당분간 계속 운영됩니다. 지난해 문짝이 폭발하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던 삼성의 최신 세탁기 모델에서 이번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일시정지 문구가 뜹니다.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멈출 뿐 세탁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신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정지 오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통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과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AS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 문짝 쪽에 있는 센서를 교체하고 가셨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시정지 무료 이제 오류가 뜨더라고요. 한 달 안에 4번을 방문하신 거죠. 해당 모델은 앞서 문짝 폭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리콜이 이루어졌던 세탁기입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이때 문짝 교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모델을 구매한 경우인데 구매 2년도 채 안 돼 리콜에 이어 고장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구매하고 지난해 10월 문짝 교체받은 세탁기입니다. 리콜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문구가 뜨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AS 신청을 하니까 뭐 한 열흘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래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집 근처 업체에 저희 돈을 3만 원 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의 상당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직원의 권유로 해당 모델을 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이고 신혼가전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삼성 측은 현재 파악된 일시정지 오류는 제품 내부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제가 모두 몇 건 접수됐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문짝 폭발로 이뤄진 리콜은 문짝 유리의 접착 불량이 원인으로 이번 오류와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은행이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과 가계빚 오름세가 걱정이지만 중국발 위기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인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가 살아있긴 하지만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발 위기로 우리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5연속 동결 전망을 높였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에 하반기 수출이 크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좀 둔화되면서 저희 기간은 이제 1.3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은에서 아마 1% 초반대로 하향 조정한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연 고점에 다가선 환율 오름세는 변수입니다. 중국 침체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원화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6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빚 오름세도 부담입니다.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도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 상무부가 리튬 배터리용 소재 생산업체와 센서 제조업체 등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 이름을 미검증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검증 명단은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이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미검증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무부 발표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러몬도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미중 간 수출 규제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긴급하게 그 연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최근 일상 공간에서의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요.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에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삼시세끼를 먹을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이딴 흉악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형을 집행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유엔은 지난 1월 한국의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제 이렇게 함께 그 세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맞추면서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벌의 수위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일부 대형 쇼핑몰은 보안 요원에게 가스총까지 지급해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호신용품 판매량이 크게 늘어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최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방검복 입은 보안 요원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와 3단봉, 호루라기뿐 아니라 가스총도 지참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공포심이 또 높아졌고 또 대형마트나 이런 백화점 같은 쇼핑몰의 특성상 방문객을 통제하기가 또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3단봉을 주로 판매하는 한 업체는 고객 문의가 늘어 전화 상담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주문이 급증해 제품 출고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공지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 호신용품 판매량이 폭증하였으며 문의량도 너무나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 자료를 보면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단봉은 1130%, 호루라기는 33%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3단봉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등의 제품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는 묻지마 범죄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7월 중순 이후부터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이 오히려 범행 도구로 쓰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구매 절차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삭감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면 현장과 소통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칼춤 추듯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예산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지적한 연구비 나눠먹기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는 연구과제 중심 제도인 PBS 개혁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극 연안 지역 바다에서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배출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극지연구소와 고려대 연구팀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마리안소만에서 1년 동안 장기 해양 조사를 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소량 흡수되는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과 겨울, 봄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래 남극 바다는 지구 탄소의 10에서 20%가량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안 지역에서는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이상 현상이 확인된 것이라며 빙하가 녹아 연안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재욱 박사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터뷴 인듐 산화물이 양자 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핵상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진은 터뷴 인듐 산화물 단결정에서 영상 27도 수준의 상온에서 광학 전도도 비례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터뷴 인듐 산화물이 상온에서도 양자 스핀 핵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은 양의 정보만으로 대상자의 뇌파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박상현 교수팀은 대상자로부터 얻은 뇌파 중 소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답을 주면 대상자의 뇌파 특성에 맞춰 남은 뇌파들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퓨샷 학습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딥러닝 모델은 20개의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자의 의도를 최대 76%로 정확히 맞춰서 기존 모델의 정확도인 64에서 73%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 무렵 더위가 고비를 넘기고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옛 속담인데요. 속담처럼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지만 빈자리에는 비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고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형태를 띈다고 하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